감정 가격이 12억인데 현재 반토막인 6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오! 4억? 5억? 야 무조건 가야지. 10억이. 낙찰된 다음에 4억 4천 더 내셔야 됩니다. 은행 중에 딱 이거 보자마자 이건 대출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박찬호님 대출 안 되십니다.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오늘도 돈 이야기 아예 아니죠. 네, 지식 한 잔 내려드릴 테니까 경제살롱에서 한번 돈만 느껴보고 가시죠. 어서오세요. 경제살롱의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부의 경공술 박철호 원장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저희가 사실 이 부의 경공술을 좀 하면서 가장 화제가 됐던 편을 꼽자면 뭐 저기 이제 막 네. 시작이지만 네. 아무래도 그 리첸시아, 네. 한남동 리첸시아, 사실 그런 매물이 와 있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유찰되는 물건이 있을 수가 있구나, 주변에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다음에 곧바로 온비들 들어갔거든요. 그럼 네. 온비들 보면 이렇게 막 무슨 순 뭐 최저 입찰 가수 막 이런 식으로 그쵸? 할 수 네. 있잖아요. 사실 경매 공매 초보인 이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가 대비 가격이 낮은, 네. 이게 뭔가 지금 아무튼 뭐 문제 있어갖고 내가 좀 싼 값에 할 수 있는 네. 그런 물건이 최고의 물건이 아닐까, 알짜가 아닐까 아.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에이, 잘못 봤어요 여태까지. 뭘 본 거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경매는 싸게 산다는 고정관념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재민님처럼 유찰 많이 된 거에 관심을 갖는데 유찰 막 20번 되고. 사실은 네. 좋은 물건은 네. 1차에 낙찰돼 버려요. 그 말이 맞구나. 네. 좋은 물건일수록 빨리 나간다는 거. 네. 아, 그럼 유찰이 많이 돼서 싼 거는 확실히 안 좋은 물건. 그러니까 비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아. 네, 그런 물건들이. 네. 네. 혹시라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던 구독자 여러분들 계시다면 반드시 좋은 물건은 빨리 나간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매물들을 그러면 저희가 좀 주의해서 보면서 좀 걸러내야 될까요? 그렇죠. 기준들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경매 물건 검색할 때 이런 것들은 아예 걸러야 되는 네. 그런 유형들 몇 가지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근데 참 네. 이거 참 속상하죠. 아니 알아서 그런 것들은 이거 올리는 사람이 좀 걸러주면 좋은데 네. 근데 한 명이라도 걸려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법원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아 검토하지는 네. 않고 그냥 무조건 있는 그 상태로 올리는 네, 거구나. 그냥 법원은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음식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플랫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음식점에서 비위생적으로 하든 맛없게 하든 배달의 민족 관계 없잖아요. 관계없죠. 네, 적법하게 사업자만 있으면 가맹점 받아주는 거잖아요. 적법하기만 하다면 네, 상관없죠.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매 시청 서류가 적법하게 갖춰졌으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입찰한 사람들의 책임으로 하는 거고 법원에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안에 뭐 권리 관계라든지 네.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은 네. 입찰하시는 분, 낙찰 받으신 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렇죠. 저희는 일단은 적법한 네. 서류만 갖춰졌으면 무조건 팝니다. 맞아요. 아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경매를 입찰하고자 하는 분들이 권리분석에 대한 공부, 기타 뭐 물건의 투자 가치에 대한 것을 스스로 잘 분석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멀리 해야 되는 매물 기준 일단 한번 좀 하나씩 저희가 짚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이 네.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대항력이라는 거거든요. 대항력. 네. 좀 생소하죠. 뭐 대항의 대항력. 시대는 알고 있는데 대항력 제가 뭘까요? 대항력 그 강의를 10년 했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렇게 이제 반응해 주시는 우리 아 대항의 시대 네. 모르세요?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면 나오잖아요. 네. 대항력 뭔가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제 2년의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네. 1년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아 그런 경우 있죠. 새로운 주인이 오더니 네. 나가라고 하면 중간에 네. 아직 계약 기간 남았는데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도 될까요? 안 나가도 되지 않나요? 나가야 돼요. 그래요? 네. 왜냐? 임대차 계약이라는 네. 이 권리의 성질은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구나. 이것도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네.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친구한테 5천만 원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차용증 받아내죠. 네. 이거를 민법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누군가 돈을 빌려주면 사인 간에 채권 계약을 맺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 친구가 이자나 원금을 갚질 않아요. 음. 그러면 그 사람 배우자나 자녀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나요? 안 됩니다. 네네. 왜냐?
사인 간에 맺은 이런 채권 계약은 그렇죠.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인 거죠. 맞아요. 관계가. 임대차 계약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채권 계약이라는 게 그 뜻이구나. 예. 처음에 계약했던 주인은 팔고 갔어요. 그럼 새로운 소유주가 왔습니다. 새로운 소유주에게 예전 소유주하고 계약했던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가야 돼요. 네. 그러면 1년 만에 다른 집 또 갑니다. 네. 2년 계약했는데 이번에 6개월 만에 집주인이 바뀌어요. 또 바뀌었어. 그럼 또 나가야 되죠. 운도 없네. 누구예요? 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주거가 불안해지죠. 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1981년도에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듭니다. 그렇구나. 네.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나가지 않고 네. 원래 계약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새로운 소유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대항력이에요. 그렇군요. 그래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옮길 필요 없지 않나요?라는 거는 보호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이지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채권 거래기 때문에 그렇죠.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맞아요. 간의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네. 지금도 어쨌든 소유자가 도중에 바뀌더라도 이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보호는 권리가 네.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경매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 대항력이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네. 배당 요구하는 것, 배당 요구하지 않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네, 네.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인데 서부 2023 타경 2318 마포구 합정동인 한강 동원 아파트입니다. 네. 면적은 전용이 28평이니까 네. 약 한 35, 6평형 되는 아파트예요. 네. 감정 가격이 12억인데 현재 반토막인 6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오. 많이 떨어졌죠. 네. 무려 유찰이 3번이나 이루어진 물건이에요. 하하. 자, 이 물건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고 계신 이 서류는 법원에서 입찰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개해주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거예요. 네. 이 서류를 통해서 권리 분석을 하는 건데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 있죠? 네. 이 해당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은 행사하지 않고 대항력만 주장한다고 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죠.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대항력만 주장한다고 하면서 이 만자가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거는 대항력만 계속 요구한다. 네. 이런 건 좀 알겠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저에게 되게 힘든 시간인데 네네네. 대항력을 제가 강의할 때 요것만 2시간을 강의하고요. 아, 우선 변제권도 여기 강의하는데 2시간이 걸려요. 저희는 2분 근데- 만에 끝냈잖아요. 근데 우리 재민 씨께서 워낙 이해력이 높으시기 때문에 네네네. 빨리 제가 설명드렸고 이해하셨죠? 네네네. 대항력은 네.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네. 이것도 한 10초 만에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2시간짜리 저희 10초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경공술. 네.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우리은행 그저당이 먼저 3억이 설정돼 있었고 음. 후순위로 어떤 저축은행에서 2억이 설정돼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낙찰이 만약에 3억이 되면 네. 우리은행이 먼저 돈을 배당받을까요? 뒤에 설정돼 있던 저축은행이 돈을 먼저 받아갈까요? 우리은행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은행의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날짜가 빠르니까 먼저 받아간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네네. 물론 날짜가 빠르다고 먼저 받아가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 근저당은 네. 은행은 근저당을 설정하잖아요. 네네네. 이 권리의 성질은 담보 물권이라 그래요. 담보 물권은 네.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보다 돈을 먼저 받아가는 권리가 있어요. 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 그래요. 그렇군요.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 받아가는 권리. 네. 그런데 임차권은 좀 전에 무슨 권이라 그랬죠? 채권. 그렇죠? 네. 담보물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채권의 경우에는 자기가 선순위를 하더라도 낙찰된 대금을 먼저 가져가질 못해요. 후순위보다 먼저 받아가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내가 들어갈 때는 아무 권리가 없었는데 내 뒤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나누어 가져야 돼요. 이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안분 배당이라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 3억에 들어갔는데 네. 낙찰 3억이 됐는데 3억을 못 가져가. 그래서 3억이 내 권리가 뒤에 있는 그렇지. 가압류나 근저당하고 돈을 나눠 가져야 돼요. 아.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 임차인이 피해 볼 수 있죠. 그 채권이니까 지금. 그렇죠. 이거는. 네. 바꿔줘야겠죠. 네. 그래서 1989년도에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요. 채권이었던 임차권을 담보물권처럼 우선 변제권을 갖도록 법을 바꿔줍니다. 그래요? 네, 네네. 그게 1989년도예요. 네. 대신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를. 그게 우선 변제권을 만들어주는 효력이 있어요. 기준이군요. 그게 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겁니다. 다시 화면 보시면 네.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겠대요. 하시면 아. 경매 절차에서 네. 내 순위에 따라 돈 받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네. 이 사람의 보증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4억 4천이거든요. 네. 요거를 추가로 부담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대항력은 있으니까. 대항력은 있으니까. 근데 4억 4천을 매각대금에서 못 가져가요. 자기가 그럼요. 포기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물건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가가 지금 5억이잖아요. 네. 5억이랑 찰받고 4억 4천을 부담해주면 얼마에 사는 거죠? 9억 4천. 9억 4천이잖아요. 시세가 9억이면 야, 그러면 또 지금 비싸게 들어가면 안 되죠. 아, 그러네. 오히려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이런 물건들이 전형적인 이제 대항력과 관련된 하자 있는 물건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항력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실제로 저 용어가 뭐였죠? 우선 면제권? 네, 우선 변제권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겠군요. 맞아요. 아, 야. 근데 사실 그 저처럼 그냥 개인이 그냥 들어가서 본다면 네, 혹하겠어요. 그렇죠. 혹하고 이런 내용 공부하고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들어간다고 해도 네, 잘 못 볼 것 네. 같아. 모를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4억? 5억? 야, 무조건 10억 가야지. 시세가 9억 10억 하는데 그렇죠. 그 낙찰된 다음에 4억 4천 더 내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 알게 되는지 아세요? 언제 자기가 알게 돼요? 낙찰받았다는 걸 잘못됐다는 거를 알게 되는 때 네. 입찰 들어갈 때까지 몰랐으니까 입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낙찰받고서 대출 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네, 네. 은행에다 전화해요. 네. 제가 이제 낙찰받은 물건이 있는데 네. 대출 받으려고 해요. 그럼 은행 직원이 사건 번호 알려달라 그래요. 네. 딱 불러주겠죠. 은행 직원이 딱 이거 보자마자 이건 대출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박찬호님 대출 안 되십니다. 그러면 왜 대출이 안 되죠? 그러면 네, 은행 직원이 자세하게 얘기 안 하지만 그렇죠. 권리관계 하자 있기 때문에 아. 안 됩니다라고 그때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그 정도의 현금이 있는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이제 대출 안 받고 잔금 넣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네. 잔금 내면 네. 이거를 9억 4천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때는 그러니까. 그냥 잔금 납부 포기하고 네. 입찰 보증도 포기하는 선택이 제일 나아요. 아, 보증금에서 다 포기하고 한 5천만 원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낙찰받고 대금 못 내는 물건들이 이런 유형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유찰이 되는 거군요. 대항력 문제.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자, 대항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지금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 전세. 많이 들으셨죠? 네. 피해자들 워낙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전세 사기가 주로 주택 유형 중에서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아시죠? 빌라? 아파트가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이제 빌라라고 하는데 이게 건축법상으로는 다세대라고 해요. 다세대죠. 예, 네. 다세대. 이 다세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제 2022년도부터 부동산 경매 물건이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네, 네. 그 원인에는 금리가 일단 올라가면서 그로 인한 은행 대출이자를 못 내서 나오는 물건도 많이 늘었는데 임차인이 만기가 돼서 보증 반환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 못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 안 내줘서 전화하죠. 네.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전화했더니 뭐라고 할까요? 돈 없다고 할까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데 아이고 뒷골 땡겨. 아이고. 이분이 이런 빌라를 50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 한 집이면 역전세가 나버린 거잖아요. 이분이 전세가 예를 들어서 2억에 들어갔는데 지금 전세가 1억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 왔다. 네.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네. 한 집이 어떻게 말은 해주지만 50채를 투자해놨는데 어떻게 반환해줘요? 네. 잠수 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임차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살던 집을 경매를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네. 누군가가 낙찰 받으면 그렇죠. 배당을 받고 이사 나가는 겁니다. 네. 그동안은 이렇게 왔어요. 음. 그런데 지금들은요 다세대 경매 물건에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뭔지 현상인가요? 볼게요. 네. 남부 2021 타경 124-867이고 특히 이런 현상이 강서구 화곡동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세대인데 감정가 2,800인데 네. 지금 최저가가 940만 원. 왜? 야, 이거 940만 만약에 제가 이거 지금 네. 봤잖아요. 940만 원 내일 가서 입찰해도 되죠. 이거 가능하죠. 대출 안 받고. 네네네. 아니 940만 원 정도는 지금 뭐 주식 좀 팔고 가능합니다. 통장이 지금 940만 없어도 네. 일단은 가시권에는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입찰이 많이 되느냐? 특히 이게 중간에 한번 낙찰이 됐었어요. 네. 1억 1,000에. 네. 근데 이 사람이 낙찰 받았다가 대금을 미납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입찰 보증금 1,000만 원을 날려요. 어허. 그리고 계속 유찰이 되어 온 겁니다. 무려 16회가 유찰이 된 거예요. 와. 16회. 네. 이게 이제 물건 명세서인데 네.
자, 이 임차인은요 보증 2억 2천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배당 요구를 해서 우선 변전권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임차인 2억 2천이 낙찰 대금으로 다 배당이 되질 않으면 네. 나머지 잔액을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 줘야 돼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네. 900만 원 낙찰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 임차인에게 900만 원이 배당이 돼요. 그렇죠. 그럼 원래 2억 2천이었잖아요. 네. 그럼 얼마가 부족해요? 이 임차인은 2억 2억 1,100이 부족하죠. 네. 네. 이걸 낙찰자가 추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구나. 그럼 아, 결국 그렇지, 얼마에 그렇지. 사는 거예요? 그럼 2억 2천에 사는 그쵸? 거죠. 네. 이걸 만약에 1,000원에 낙찰받으면 2억 2천에 사는 거죠. 마찬가지죠. 어쨌거나.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나가시는 분에게 2억 2천을 돌려줘야 되는 지금 권리가 있기 형성이 돼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싸게 낙찰 받아봐야 2억 결국 2천인 거네. 최하 2억 2천 이상 취득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문제는 이 다세대 시세가 2억 2천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시세가 3억이거나 이러면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그게 2022년 이전에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 근데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세대 시장이 무너졌거든요. 네. 가격이.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산정하기조차 어려워요. 지금은.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가늠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2억 2천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이걸 사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16번 혹은 50번, 100번 유찰이 되더라도 그 주택의 가격은 2억 2천이니까. 현재 그렇죠. 자, 현재 서울의 이와 같은 다세대 경매 건수가 네. 약 2천 건이에요. 와. 현재 진행 중인 게. 네. 근데 앞으로 나올 건 더 더 많습니다. 많구나. 이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뭐 같아요? 투자자들이야 네. 입찰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못 받는 사람이 이 임차인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 집에 언제 들어왔냐면요. 어. 2019년, 2021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아이고야. 그래갖고 만기가 된 2022년도에 보증 돌려달라 했더니 집주인이 잠수 타버리고 경매청에서 했더니 낙찰도 안 되고 유찰, 2년째 유찰만 돼서 그런 고통 아세요? 내가 이사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고통. 나갈 수가 없는 참. 예, 안타깝죠. 이거에 대한 지금 정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요. 아니 저희가 이 촬영을 지금 여의도에서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바로 길 건너가 이제 국회에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꼭 통과 시켜주십시오, 진행 교수님. 아니 이거 정말 중요한 게 네. 사실 물론 국회의원분들께서 다 바쁘고 입법을 하시는 게 너무나 많지만 사실 이거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지금 네. 2천 건의 이런 경매 건수, 공매 네. 건수가 네. 있는데 아직 나올 거는 그럼 지금 이걸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저도 수천 명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기 서울만, 서울만. 경기도, 인천, 특히 수도권이 심하긴 하거든요. 와. 지방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전수조사하면은 엄청날 거라고 봐요. 정말 몇만 명이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저희가 오늘은 이런 물건 쳐다보지도 마라고 해서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게 정말 심각한 이렇게 연결이 문제고. 되는 거죠. 네. 결국은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서 유찰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럼요. 다세대가 매력 있어 보였지만 낙찰 받으면 알고 보면. 결국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었던 거고 네. 이게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아 이거 참 가슴이 아프네요. 참 네. 아유 사람 사는 거 가지고 이렇게 사리사욕을 챙기시면 안 됩니다. 참 이런 나쁜 임대인들 분들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되는 근데 아파트 시장은 조금 회복이 되고 있긴 한데 네. 다세대는 좀 어려울 것 다세대는 같아서 아직까지도 좀 그게 시간 좀 걸릴 것 같죠. 쉽지가 않죠. 네. 자 그런데 네네. 이렇게 다세대 물건 중에서 음. 유찰이 되고 있는 와중에 사람들이 낙찰을 받는 물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완전 반대 현상이네요. 네, 이렇게 대항력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도 네네. 낙찰 받습니다. 중간에. 집값이 그런데 오르는 인수를 것인가요? 안 해요. 아니, 인수를 안 해요. 또 안 해요? 네. 와 이거 더 어렵다 이거는. 이게 약간 경매 그 다세대 투자 시장의 틈새 시장이에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역사 이래. 네. 이게 2023년도부터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뭐냐면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맺으면서 네.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제도가 있어요. 허그. 맞아요. 네. 잘 아시네요. 허그라든지 서울 보증보험회사라든지 주택금융공사 같은 데서 네. 보증보험에 가입하잖아요. 만기가 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네.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은 미리 반환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 나가요. 네. 그리고 이 보증보험회사가 임차권을 양수받아요. 네. 그 다음에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해서 채권 회수를 뒤처리를 네. 보증보험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수를 하는 거죠. 근데 자동으로. 문제는 네. 좀 전에 소개했던 물건하고 지금 똑같아요. 어? 결국은 대항력인 임차권이다 보니까 유찰이 계속 되면서 낙찰이 안 돼요. 네. 결국은 잔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허그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조 원에 달하는 보증보험 가입자들에게 지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비 많이 나갔어요. 네. 근데 회수가 안 돼요. 지금 그 상황이죠. 낙찰이 되어야 회수가 되는데 맞아요. 낙찰이 안 되니까 네. 돈만 수조 원이 나가고 회수가 안 되니까 허그 입장에서는 자금 압박이 심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양수받은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아 진짜로? 네. 손실을 좀 보더라도 맞아요. 권리를 포기를 하는 맞아요. 거군요. 그런 물건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022 타경 11871인데 네. 감정가 2억 5천 400짜리가 1억 3천까지 유찰된 물건인데 네. 보시면 굉장히 많이 유찰이 되고 있죠. 여기 물건 명세서 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네. 돼 있고요. 신청 채권자, 그러니까 대항력 임차권을 양수받은 다음에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네. 임차보증 반환 채권의 승계인으로 걸신고 배당 요구했는데 아래쪽 빨간 내용 보시면 특별 매각 조건으로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포기야. 낙찰이 야. 얼마 되든지 간에 이 양수받은 대항력 보증 2억 9,500이거든요. 네. 2억에 낙찰되든 네. 1억에 낙찰되든 500에 낙찰이 되고. 우리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아. 마음 편하게 와서 입찰하세요 이거예요. 와, 야 이게 그러면 지금 사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인데 네. 허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쓰리는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거 시행을 했던 건데 아마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손실액이 상당히 클 겁니다. 아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네, 근데 어쨌든 허그로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사실 회수를 해야 아예 회수도 안 되는 것보다는 네, 네. 일부라도 회수를 해서 마무리해야 되니까.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본다면 네. 좀 앞으로도 이 경공매를 공부함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경매도 그러고 부동산도 결국은 이게 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법을 알아야죠. 네, 그래서 권리분석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네. 좀 시간이 들더라도 차분히 공부를 하시는 네.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런 거 공부하면 좀 어느 정도 기간 걸리나요? 저한테 오시면 네. 한 달 정도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렇군요. 왜냐면 이거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나 공부 사실 놓은 지 오래됐고 내 나이가 뭐 60이고 50이고 아유 이거 막 1, 2년 걸리는 거 아니야? 자격증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달 정도 정말 오롯하게 시간 투자하시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좀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 경공술 오늘 정말 경공술 아주 그냥 기분이 붕 뜨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다음에 또 모시고 좋은 이야기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